돈 2억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50억의 자산을 만드셨어요. 예. 그 모았던 돈을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해가서 그 투자했던 부분들이 계속 상승해 갔던 것들이 지금 이제 50억까지 올라오는 과정들이 그게 한 25년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예요. 오늘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정선용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다양한 인생 경험이 있으신 만큼 오늘 연륜과 인사이트가 묻어나는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정선용입니다. 저는 한 25년 동안 직장에서 일을 했고요. 그때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퇴직한 이후에 이제 세 가지 현재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 아까 소개받았듯이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작가 이후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그 박사과정 공부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교수라도 좀 해보려고 그 박사과정도 공부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식품을 워낙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유통업체에 있으면서 식품을 가지고서 강연이라든가 간단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그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대표까지 이 세 가지 역할을 해서 예전에 그 직원으로 살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활발하게 제 2의 인생을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이 너무 심했나요? 아닙니다. 지금 더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바쁜 와중에 아들아 시리즈의 완결판인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라는 신간을 출간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책 제목 딱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공감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이 좀 어떤 의미인지. 제가 2020년도 이제 말에 직장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났어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지금 한 2년 6개월 이 정도 기간 동안에 내가 해왔던 공부들, 그러니까 인생 공부라고 생각했던 이 돈 공부들, 경제 공부들, 이 해왔던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좀 남기고 싶어서 그 기록들을 남겨놓은 게 이 책으로 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50 이후에 퇴직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의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너무 저도 많으시죠. 아마 여기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뭐 30대, 40대, 특히 50대에 계신 분들은 언제 직장이 잘릴지도 모르고 또 이미 잘려 계신 분들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럴 때 내가 했던 공부, 인생 공부를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돈 공부를 하면서 이 돈 공부에 대한 걸 글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글쓰기를 했던 것들이 인생 공부가 돼서 제 인생을 조금은 다르게 살아간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남겨놓은 게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 이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작가님께서 충분히 아들한테 돈 공부해라 라고 말씀을 당당하게 하실 만한 게 종잣돈 2억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50억의 자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투자 스토리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 스토리를 하려고 그러면 1997년도로 이제 돌아가야 돼요. 상당히 오랜 시간으로 지금부터 한 25년도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25년도에 제가 그 와이프가 이제 결혼을 딱 그때 했어요. 97년도 10월 5일 이때 결혼했는데 97년도 10월 5일인데 11월 3일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이 IMF를 선언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자마자 한 달이 지나자마자 이제 우리나라는 IMF가 됐었잖아요. 그때 결혼해서 그때는 이미 우리 큰애가 이제 와이프 배 안에 있었고 그런 시기에 이제 딱 시작을 했으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1997년도 그때 가장 어려운 시기부터 지금까지 25년을 해서 그때 2,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부분들이 지금 50억이 나왔으니까 좀 어찌 보면은 히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할 만한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거기에 주인공은 사실은 제가 아니라는 건 내가 여러 차례에서 얘기했으니까 아마 알 거예요. 저보다는 저희 와이프의 역할이 커서 와이프가 해왔던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99년도 그때 딱 회사가 부도나고 대한민국이 부도나 있는 상황에서 그 와이프가 저한테 딱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야, 단기간에 승부를 안 될 것 같다. 장기적인 승부를 하자. 그래서 돈을 갖다가 종잣돈을 모으는데 우리는 당분간 10년 동안은 몰입을 하자. 그래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거의 저축에, 그러니까 전략과 저축에 모든 걸 다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월 200만 원씩을 하자는 처음에 계획대로 해서
2억 3천만 원을 갖다가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힘에는 뭐가 작용한다면 절약하고 저축이에요.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2억 3천이라는 종잣돈을 모았고 네. 그 모았던 돈을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해가서 그 투자했던 부분들이 계속 상승해 갔던 것들이 지금 이제 50억까지 올라온 과정들이에요. 그게 한 25년이 걸린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을 놓고 가장 힘든 과정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초기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7년부터 2007년까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30대나 이런 분들은 지금 그 시기에 바로 저희들처럼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절약과 저축을 시작하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주거 비용하고 교육 비용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시기 이후에는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가 모아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애들이 교육비로 빠지기 이전에 모을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모으고 근데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때 즐기고 싶잖아요. 신혼 때 네, 뭐 우리 행복은 이런 거야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여행도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하고 그러고 싶은데 사실은 그 시기에 종잣돈을 모아야 될 가장 최적기인 것 같아요. 타이밍이 좋은 시기. 그래서 그때 2억 3천을 모았던 걸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고 그 아파트들이 지금에 와서는 거의 한 3배까지 이제 상승하는 이런 효과들을 내온 거예요. 그래서 네. 10년 단위로 아파트 하나 사고 5년 단위로 아파트 하나, 5년 단위로 아파트를 해서 지금은 재건축 아파트 3채. 이 3채가 지금 15억씩 해서 45억.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한 45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현금 자산, 그 다음에 금 해가지고 50억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올. 혹시 순자산이 50억이신 건가요? 거기에 포함된 건 그 은행권의 대출은 하나도 없고요. 네. 전세 자금 받아 있는 거 그것만 나머지 있고 나머지는 다 순자산입니다. 와, 많은 분들이 꿈꾸는 이 따라가고 싶은 스토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초반에 10년은 열심히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10년은 하나씩 이제 자산을 늘려가는 기간으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생성기가 있고 자본의 투자기가 있고 자본의 성숙기가 있어요. 몇 년 하면 그러니까 될까요? 대부분 다 자본을 모아가는 생성기는 한 10년 정도에서 한 2억 3천 정도 그 정도가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본의 투자기이기 때문에 투자기 때는 적절한 시점에 맞춰가지고 계속 투자금만 해나가면 그게 5년 단위에서 20년까지는 대부분 다 자본의 생성과 투자기인 것 같고요. 숙성기가 한 5년 정도만 되면 그때 갑자기 자산이 점프하는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자산은. 그래서 제가 그때 총 투자해가지고 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2억 해가지고 6억에서 한 6, 7억 정도 이 정도만은 저희 자본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불어난 건가요? 다 불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분들이 다 그건 아마 다 요즘 이제 다 아실 텐데 사실은 근로소득만 가지고서는 자산을 갖다가 사실 2,500만 원에서 50억까지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근로소득이 없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정소득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 고정소득을 모아서 그걸 종잣돈을 만들고 이 종잣돈을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뭐 30대니 40대니 직장인들 누구나 다 저 정도의 자산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요즘 이제 3040 이런 분들은 10년 안에 자본도 모으고 투자도 하고 숙성도 다 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조금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자산이 사실 있으시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당장 내일 내가 잘려도 뭐 나 든든하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또 생각보다 작가님께서는 그 퇴사 당시가 조금 충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퇴사 스토리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뭐 아무리 바이오족이라 하더라도 사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갖다 나온다는 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임원 정도 되면은 복지가 꽤 괜찮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복지가 꽤 괜찮아서 그 복지가 주는 혜택이 너무 달콤해요. 뭐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돈을 많이 주잖아요. 월급 매달 월급. 금융치료. 월급이 상당히 많이 주니까.
그것도 매달 주잖아요. 네. 매달 월급 나눠가지고 다 또박또박 월급 주지. 네. 거기다가 또 명함이 있어요. 이 명함을 들고 다니면 어디 가든지 웬만한 대접은 다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기업 임원이셨으니까. 네. 웬만한 명함, 웬만한 데 가면은 다 상석에 앉게 하고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뭐 사회적으로 그 지위에 올라간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명함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잘리고 싶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만 빠지는 게 아니라 네.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 알아왔던 인맥들이 이 퇴직 순간에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잘해줬던 것들이 네. 뭐 술 한잔 마시면서 막 형 동생 하자 해가지고 형 나오면 다 해줄 거야 막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맥이 거품처럼 싹 사라져서 그래서 인맥이 거의 뭐 처음 나오자마자 거의 한 90%는 사라지고요. 그 정도인가요? 90%는 사라지고 오히려 연락을 가면 그 사람도 연락을 안 받을 정도로 내가 뭘 부탁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연락을 내가 스스로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맥이 지금은 이제는 거의 99%다 그때 당시 가져왔던 인맥들은 다 사라지고 그때 의외로 그 친구처럼 그냥 가볍게 지냈던 사람 아니면 가족들하고 훨씬 더 끈끈해지게 이렇게 바뀐 것 같아 인맥도. 그러니까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달이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고 네. 명함이 주는 혜택 주고 거기다가 뭐 이 자리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 이후에 복지들이 많잖아요. 네. 뭐 스마트폰부터 노트북 그다음에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을 내 돈 내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사용은 다 회사에서 복지로 준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검진도 나오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건강검진 접수하면서 네. 어떻게 접수하는지도 몰랐고 가서 돈을 내다 보니까 이게 비싼 거였구나. 임원일 때는 최고급 라인으로 네. 갔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비싼 건강검진 비용이었던가도 나와서 깨닫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퇴직이라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돈을 준비됐다 아니면 내가 뭐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차원을 떠나가지고 상실감이 커요. 그래서 전 사회적 죽음이라는 표현도 그때 했던 이유가 그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겨운 일에서 해방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퇴직할 사람들은 어떤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2020년에 이렇게 예. 이제 다소 좀 충격적이었던 퇴사를 하시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몇 예. 년 지나면서 이 퇴사 후 이 라이프를 정말 몸소 네. 직접 경험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책에 굉장히 잘 예. 담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한 문장으로 굉장히 잘 표현해 주신 게 예. 나의 50은 인생의 크레바스다라고 예.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책 제목을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가 아니라 사실은 책 제목을 인생의 크레바스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크레바스란 뜻을 잘 모를 거라고 웬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크레바스란 뜻을 좀 설명을 한다면 크레바스가 뭐냐면요. 이 빙하들 있잖아요. 그 만년설에 있는 빙하들이 그 사이에 갈라진 틈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이나 안나푸르나 이런 산들을 올라가다 보면 네. 그런 갈라진 틈들이 위에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등산하다가 등반하다가 네. 가장 많은 사망을 발생되는 게 바로 그 크레바스예요. 거기 한번 빠지면 그냥 가다가 쑥 떨어져서 저 땅끝이 보이지 않는 끝까지 그냥 추락해버리는 사라져버리는. 사라져버린 이런 크레바스 같은 것들이 나이 50대니까 내 삶에 네. 하나둘씩 이렇게 보인다. 그런 의미니까 이 인생의 크레바스 이 말은 좀 상당히 무서운 말이 되겠죠. 네, 그러네요. 좀 씁쓸하고 슬프기도 예, 하고. 무서운 말이죠. 나이가 50이 딱 되니까 크레바스를 만난다 그러니까 50이 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미루고 싶다. 네. 네. 그런 크레바스가 우리 그 나이 50이 넘고 나면 인생에 딱딱딱 출현하는 것 같아요. 이 크레바스 종류를 저는 이제 4가지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첫째 부분은 뭐냐면요. 나이 50이 딱 되니까 일단 눈이 노화도 시작되고 귀에 이명도 시작되고 아이고, 네. 또 이빨 자꾸 치과만 가기가 무서운 게 임플란트로 바꾸라 그러고 네. 씹을 때 잘 안 씹히고 네. 이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육체적 크레바스의 질병들이 하나하나 50대부터 나오기 네. 시작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큰 질병인 암이 이제 나 가장 가까이 있는 와이프가 암이 딱 걸렸으니까 그래서 나이 50에는 어쩔 수 없이 육체적 크레바스 질병을 만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하는 생각들을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는 이제 마음의 크레바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간 관계들이 이렇게 다 사라져가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이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이 크레바스가 또 오더라고요. 나이 딱 50 되니까. 저는 이 핸드폰이 요즘 이제 울리는 게 울리면 어쩌다 울리면 투자하는 거. 또 어쩌다가 울리면 부고, 어쩌다가 울리면 결혼식에 자녀들 경조사 이거 외에는 잘 울지도 않아요. 이만큼 인간관계가 이렇게 좀 느슨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많은 부분들 즐거움을 찾아왔던 부분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음에 고독이 딱 자리 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50 넘어가니까 그런 고독들이 와서 그래서 마음의 크레바스가 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나이 50이면 대부분 다 퇴직을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죠. 나이 50에 일자리가 사라져요. 퇴직이라는 건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건 사회적 크레바스라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49.3세가 아마 그러니까 퍼스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라지는 게 49.3세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재취업의 시장은 사실 재취업의 시장은 굉장히 열악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놔야 되죠. 많이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저는 이제 그걸 그래서 재취업 시장을 패션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패션 시장에는 이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하고 미디엄 사이즈밖에 없어요. M 사이즈밖에. 대부분 다 그 사람들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50이 넘어가면 몸이 이미 비대해져서 2X 라지 사이즈밖에 입을 수가 없잖아요. 기껏 낮춘다 하더라도 라지 사이즈 정도. 근데 그런 몸을 가지고서 취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스몰이나 M 사이즈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사이즈만 안 맞으면 좋은데 옷의 스타일도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지단이 짧은 것들이 우리 때는 긴 거 입고 다녔는데 바지단이 짧은 걸로 스타일이 바뀌어서 허리도 막 이미 불어나가지고 거기에 허리도 안 맞고, 그런 식으로 재취업 시장은 이미 50 이후에 진입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9.3세에 딱 퇴직을 당하고 나면 사회적으로 거의 버림받는 듯한, 그래서 전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사회적 퇴직, 사회적 크레바스라고 칭하는 이 퇴직이 50대 이후에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이라는 게 슬픈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저는 이제 그건 안 만났는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이것마저 만나게 되니까 이제 거의 삶이 지옥이 되더라고요. 가난. 그러니까 경제적 크레바스, 가난까지. 특히 50대, 왜냐면 50대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잡에서 기본적인 소득을 가져왔는데, 세컨 잡에서는 재취업 시장에서는 취직도 안 되지만 사실은 소득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막 꾸역꾸역 살아가다 보면 가난에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이 50 이후에는 보통 이제 경제적 크레바스로 가장 크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이렇게 뭐 퇴직, 질병, 고독 이런 것들이 쏟아져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크레바스라는 제목을 해서 아들아 동공군의 인생 공부였다 책을 사실 쓰고 싶었고, 내가 2년 6개월에 만났던 우리 삶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크레바스라고. 네네. 그리고 사실 이 지금 인생의 크레바스라는 이야기가 아마 가장 해주고 싶으셨던 핵심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이 4가지 중에 이 앞에 3가지가 마지막 가난을 같이 이렇게 만나면 이제 더 소용돌이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의미에서 책에서 행복은 돈으로 빚어낸 그릇이 아니지만 불행은 돈으로 빚어진 그릇이 맞다. 그리고 또 삶에서 결국 행복과 불행은 돈이 좌우한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어요. 그만큼 아마 인생에서 돈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돈 관리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산을 불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이 월 현금 흐름을 조금씩 늘려가는 이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지. 저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노동을 제공하고 하는 근로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기업이나
여기에 노동을 제공하고 시간을 제공해가지고 돈을 버는 근로소득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게 되는 사업소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소득이 뭐냐면 내가 자산을 소유해서 이 자산이 계속 커나가는, 자산이 증식돼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되는 자산소득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소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걸 따져 묻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요. 네. 이것들이 각각의 어떠한 역할들을 내 인생에 살 것인가를 갖다가 한번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 근로소득은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거나 네. 신의 아들이 아닌 이상에는 네. 돈을 가지고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을 수는 없을 테니까 네.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몸뚱이밖에 네. 없으니까 이 몸뚱이를 통해서 어차피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들은 직원으로 시작해라. 근데 물론 다시 직원으로 살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직원으로 살지 말라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은 직원으로 시작하라가 훨씬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 너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신의 아들로서 네가 노또를 살 때마다 다 되는 거 아닐 거 이상 네 몸의 노동을 제공해서 돈을 버는 걸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언제냐면요. 20대, 30대, 40대 초까지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줘야 돼요. 네. 아버지가 신이 아닌 이상, 아버지가 부자가 아닌 이상. 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어서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벌어다 보면은 뭘 하게 되냐면, 재화와 대부분 다 기업에서 들어가서 다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재화와 이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판매하면 돈이 되는지를 알아요, 이제. 그걸 배워서, 그다음부터 이제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에 해서 사업소득을 갖다 전환하는 걸 45세 이후부터는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사실은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남의 돈을 벌기 때문에 위험성은 전혀 떨어지는데 대신에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사업소득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소득으로 해서 한 65세까지 20년을 벌게 되면 그때 벌었던 걸 갖다가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이렇게 사놓으면 이 자산들이 이제 나중에는 65세부터는 알아서 돈을 무럭무럭 자라서. 알아서 이제 월 흐름도 필요 없어요. 다 알아서 해줘요. 때문에 그래서 네. 각각의 나이대에 맞는 소득을 갖다 계속 벌어가면서 네. 인생의 순환주기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해 가면 돼요. 네, 지금부터 처음부터 한꺼번에 네. 근로소득을 하면서 사업소득도 하고 자산소득도 벌겠다는 욕심 네. 그거 불가능해요.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대, 30대, 4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근로소득을 통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재화와 서비스가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세요. 직장은 돈을 받고 다니는 학교예요. 그래서 배우셔야 되고요. 그렇게 배운 걸 가지고서 나중에 45세 너무 늦게 나와도 저처럼 늦게 나오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좁더라고요. 네. 그래서 40대 초반 정도에는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해서 전환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 쭉 벌어서 65세, 70대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자기 노동을 제공하거나 시간을 제공하거나 위험수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산이 알아서 뭐 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 그렇게 네. 어떤 삶의 경제 설계를 갖다가 해나가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뜻미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든 바탕이 행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거기서 나온다. 플렉스하게 사는 것들을 초반에 플렉스하게 살아가면서 돈의 흐름들 갖다 못 만드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는 점점 가난의 수렁들에 빠지게 되고 가난이라는 건 결국 행복을 갖다가 지켜내주지 못하는 그 기본 토대를 사라지게 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충실하게 이행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래서 뭐 자산소득이 중요하다, 근로소득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네. 그 시기의 흐름에 맞게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갖다가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네요. 그러면 예. 지금 이제 2030, 한 40 정도까지 이렇게 해당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50대 이후에 또 이제 작가님의 경우를 들어보자면 지금 이제 현재 자산이 부동산 쪽에 많이 있으시니까 이제 보통 생각했을 때는 그럼 그 중에 이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살짝 정리를 해서 요거를 내가 일을 안 해도
매달 월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얼마든지 구축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 고민을 안 해보셨을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를 할 때 금이나 부동산 같이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화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흘러갈수록 계속 통화 가치는 떨어져 간다.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거기에보다 더 상승한 자산 가치는 계속 상승할 거다. 좋은 매물인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매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니까 강동구에 딱 여기 세 군데예요. 강동구의 명일동에. 아, 시원하게 명일동에 딱 여기 세 군데예요. 여기 세 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재건축이 이제 막 조합 형성되고 해서 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 10년 동안에 전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현금 가지고 그냥 10년 동안 살면 그 재건축 아파트가 10년 후에는 더 나한테 많은 자산을 갖다가 증식해 줄 텐데. 100억이 돼 있을 수도. 굳이. 제가 아마 그거 가지고 쓰면서 아니면 다른 데 돈 벌겠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10년만 기다려주면 증식할 텐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자산 소득에 대한 그 개념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굳이 월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미 돈이 가지고 있는 이 통화 가치가 자산의 상승 가치에 반비례해가지고 계속 상승한다는 걸 이미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지 굳이 월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정도, 이 정도까지는 저는 지금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런 얘기는 너무 잘난 척한다고 하겠다. 아니, 열심히 해서 이루신 성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놓고만 자산 한 50억 정도면은 굳이 월 현금 흐름을 갖다가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어쨌든 만약에 한 채에 있고 그래서 월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법은 영모기지론도 있을 테고. 그래서 난 자산 가치를 갖다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매물을 갖다가 쉽게 내놓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50 이후에는 그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 강남에 집을 팔고 저쪽에 전원주택에서 내려간다. 그건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걸 담보로 놓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비용을 갖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대출이자 갚는 그 대출이자 비용 플러스 해가지고 자산 가치는 더 상승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더. 10년 후에 강남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상승할 텐데 그걸 왜 자기 소유권을 갖다 내려놔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저는 기본적으로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고요. 자산의 개념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이 월 현금 흐름에 좀 집중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게 사실 요즘 3040 이런 이런 세대들은 파이어족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고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에게 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파이어족을 하실 분들한테 저는 이 얘기를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립을 하셨으니까 이제 파이어도 텐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파이어를 했느냐, 난 그걸 묻고 싶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이제 같은 임원들 이렇게 퇴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워낙 임원들이 월급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투자도 잘 했던 분들이 있는데 돈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자립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 50 넘고 나서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가 어떤 의미로 흘러가는지를 자꾸 의문시해요. 하루 이틀 등산 갔다 오는 것들, 재밌어요. 여행 갔다 오는 거, 쿠바도 갔다 오고 많이 갔다 오더라고요. 산티아고 순례길도 갔다 오고 막 하는데, 그건 잠깐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365일 중에 매일 아침에 눈 떠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들에 대한, 그걸 저는 이제 삶의 주도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이걸 하면서 하루를 갖다가 지루하게 포함된 하루하루를 다 지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뭔가 자기만의 일이 있는 거라면 그게 삶의 주도권이고 그걸 가시는 분이라면 난 파이어하는 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없이 파이어를 하게 되면 경제적 자립권만 가지고서 파이어하게 되면 삶의 주도권을 놓치게 돼요. 저는 다행스럽게 글 쓰는 걸 갖다 되게 좋아했어요. 퇴직하자마자 글 쓴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글 쓰기를 했으니까. 요즘도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산책하고 와서 글 쓰고 하면 하루가 금방 가요.
이렇게 와가지고 수다 떨듯이 좀 얘기하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나고 나면 뭐 강남역 이쪽에서 뭐 차 한 잔 먹고 네. 그러고 들어가게 되면 네. 하루가 금방 그리고 의미 있게 흘러가요. 근데 아침에 눈 떠가지고 해야 될 일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매일매일 눈 떠가지고 할 일이 없는 분들의 그 표정을 보면 하루를 갖다가 그냥 흘러보내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그래서 진정한 바이어가 되고 싶으면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경제적 자립과 삶의 주도권을 동시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바이어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바이어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만의 주도권을 펼칠 수 있는 뭔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제 주변 중에 그 바이어 해가지고 그래도 젊었을 때 바이어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는 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 네, 네. 이 친구는 뭐 직장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근데 너 왜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음악하는 거 이게 너무 좋다고 해서 지금 뭐 큰 돈을 안 벌어도 네. 음악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든지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서 저는 꼭 바이어 하라고. 그러니까 돈만 월 현금으로만 다 가지고 있다고 바이어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일상이 더 자기만의 삶의 루틴을 찾아가지 못하고 자꾸 더 망가질 더 수도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는 것들이 결코 그 시간을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시간이 더 무거운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고 그러면 먼저 사실은 그 일을 하면서 자기만의 삶의 주도권을 찾아갈 수 있는 창의적인 자기 일을 하나 찾아놓고 하시라고 그 얘기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네. 작가님의 이 네. 자녀분들, 네. 아드님들에게는 네. 그러면 작가님처럼 이렇게 네. 대기업의 임원이 되는 네. 이런 커리어를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네. 아니면 좀 어떤 식으로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저는 그 책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좋은 직장은 신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첫 직장을 어디를 갔느냐에서 그 이후의 인생이 직장대로 그냥 다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다녔던 회사가 혜태 유통이라는 혜태그룹에 있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 유통만 있다 보니까 거기 혜태에 있다가 또 롯데 마트로 해가지고 유통만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 그것도 식품유통공학과예요. 그래서 식품유통에 관련된 과로 이렇게 해서 그 첫 직장을 가졌던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처음에 첫 직장을 좀 좋은 직장, 자기가 앞으로의 미래를 갖다가 갈 수 있는 방향타가 되는 직장을 가져가라고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직장 내에서 웬만하면 저는 임원까지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교육의 기회들을 임원까지 가다 보면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직장에 딱 들어가면 잘 따르는 역할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요구하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막 자기가 스스로 따라가고 있는 역할들을 다 해야 되고요. 그렇게 잘 따라가다 보면 이제 관리자로 올라가야 되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경험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임원까지 되면 잘 피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임원의 역할은 흔히 생각지 못한 부분이네요. 네. 흔한 사람들이 그러면 통찰을 가지고서 막 뭘 큰 방향을 예시해주고 크게 이끄는 제시해주고 막 그 실물까지 철저하게 다 파악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입은 닫고 기회는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주고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지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임원 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 잘 따르는 역할, 잘 이끄는 역할, 잘 피해주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다 하는 경험들을 인생에서의 경험들을 좋은 경험들을 직장에서 잘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일들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들을 갖다 거기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서 임원까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바라는 게 많다는 얘기를 하죠. 저희 아들 이제 도시공학과를 다니는 친구라 도시공학과에는 그렇게 큰 기업들이 없어요. 네. 만약에 큰 기업이라면 이제 LH나 아니면 네. 그 서울시청에 이제 들어가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네. SH나 그러니까 그런 데들 가는 것들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 아들은 막 그런 데 가려고 작은 시행사나 시공사 이렇게 들어가서 전반적인 경험을 하겠다고 그래서 뭐 그것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대신에 거기 들어가서는 최소한 사원부터 관리자, 임원까지는
그걸 갖다 짧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짧게 하지 않더라도 다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배우고 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구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방향을 갖다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예상 외의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이제 직원으로 시작하지만 조금 적당히 거기서 쏙 배우고 나와서 이제 너의 사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또 그 안에서 충분히 배울 부분이 있다. 직접 또 경험을 하셨으니까 해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에서 직원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마라. 이 얘기가 너무 강렬해서 직원으로 살지 마라에 모든 분들이 포커스를 맞췄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 채널에 이제 가서 얘기하다 보면 직원으로 살지 마라 이게 너무 강렬했는지 저는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직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폄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 우리 사회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였냐면요. 기업이라는 게 탄생했고 그 기업에다가 직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자본주의 사회 구조가 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신성한 일이고 이 역사의 발전을 갖다가 향상시킨 일이에요. 거기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돈과 관련되면 인생 이야기가 있고 인생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책을 쭉 읽으면서도 느꼈던 게 서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열심히 좀 이렇게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열심히 만들어 주셨던 이 사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원팀이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시작하는 뭐 신혼부부들이나 또 젊은 부부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결혼에 관해서는 딱 두 마디 명언이 생각이 나요. 첫 번째 명언은 연애는 이상인데 결혼은 현실이다. 그렇죠. 이 말하고 이건 제가 한 말인데 결혼은 그 사랑의 서약이 아니라 경제적 계약이다. 너무 차가운 멘트 아닌가요? 저는 이 두 번째 제가 한 이 말이 결혼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제 친구 중에 이혼변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센데요, 대부분 다 이혼할 때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격 차이가 아니라 경제적 관념 차이가 많대요. 이 부분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운대요. 사실은 경제적 관념 차이. 여기서 그러니까 사소한 트러블이 있다가 경제적 관념 차이로 빚어진 부분들이 딱 폭발한대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격 차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경제적 관념 차이에 의해서 대부분 다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경제적인 궁합이 저는 부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하고 와이프는 경제적 궁합이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200% 맞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직장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제가 월급을 받아주고 제가 월급을 얼마 받는지 사실 솔직히 몰랐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역할은 제가 했고 돈 벌고 돈을 안 쓰는 역할은 내가 했고 와이프는 이제 제가 돈을 안 쓰고 제가 벌어다 준 월급 갖다가 본인도 전략해서 계속 저축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갖다가 계속 종잣돈을 모아가는 역할들. 거기다가 이제 와이프가 나보다 좀 더 뛰어났던 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해야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대비를 해주셨구나. 50억이라는 그 정도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다 서울대 가려고 그러면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뭐 이런 것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재테크를 성공하려고 그러면 남편의 그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근로소득에 대한 것, 그다음에 남편이 재테크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아내의 정보력, 그다음에 아내의 실행력 이런 것들이 결합돼야 되야지 한 50억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이상하게 잘 맞았어요. 이런 시너지가 결국 이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열심히 자산을 모으고 계시는 부부들이 요 4가지 요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저희 아들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찰리 채플린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찰리 채플린의 말 중에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런 말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한번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이 비극 배우의 주인공 같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서 대부분 다 살아갑니다. 근데 아니에요. 80억의 인구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이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다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불행한 삶 속에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신 것들 속에서 행복을 늘 찾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일상을 유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갖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까 책 속에 나왔던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 이런 말 속에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멀리서 보면 다 희극 같아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다 비극입니다. 다 그래요. 사는 거 다 똑같다. 네. 예. 네, 오늘 이렇게 다채로운 커리어로 인생 후반전을 채워가고 계신 정선용 작가님 모시고 정말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작가님의 더 다양한 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 이 책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고맙습니다.